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발표로 정원식 박사님의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 조약과 미국의 독도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생문화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독립운동사 등을 연구를 하고 있는 정원식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귀한 학술의 장을 마련해 준 우리 대한사랑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송옥진 학술국장님과 노영남 그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문 작성이나 PPT 자료 때문에 상당히 예의를 쏟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의적인 어떤 그 감사의 말씀과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재 소속해 있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오늘 이 발표할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논문 작성과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우리 상생문화연구소의 그 소장님이시면서 이사장님이신 우리 안경전 이사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난한 작업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돼서 오늘 이렇게 발표 자리에 서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발표에 있어서 이미 이 홍보 자료나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본 제목이 홍보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 조약과 미국의 독도 정책 여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국의 독도 정책이란 게 뭘까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뒷부분에 가서 발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늘 대국민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의 그 주요 목차는요, 서론이 있고 본론에서 한 3개의 챕터가 있고 그다음에 결론으로 가름을 합니다. 이때 본론에 있어서 첫 번째 챕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냉전 전략인데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전쟁 기념관 홀, 즉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약 49개국이 서명한 그런 그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냉전 질서, 즉 당시에 냉전이라고 하는 격화된 냉전 질서를 오롯이 문서에 담아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느냐, 어떠한 입장과 애티튜드, 태도를 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ING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에 앞서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안 하시면 전체 맥락이 끊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학술대회다 보니까 좀 비교적 쉬운 용어로 하되 간혹 가다가 좀 비속어도 섞어내니까요. 그 부분을 좀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서론에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존의 독도에 대한 그 연구나 또 독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국민 교육,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독도 정책을 역사적 근원의 문제, 즉 히스토리컬 타이틀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원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그 핵심 바로 고유 영토론이에요. 두 번째는 국제법상에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련된 그 우리나라에서 좀 생산된 그 논문들이 소논문들이 엄청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역사적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 논문들이 쏟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효했다면 예를 들어서 숙종 때 독도 쟁계라는 문제, 그건 독고가 막부 정권에서 우리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해줬던 것이고, 두 번째는 1877년 메이지 유신을 다녀오고 나서 태장관이라는 우리나라 같은 현재 국무총리실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독도는 당연히 그 조선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정식 공문에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공식화된 공문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독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쟁을 해오고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국제법이 무슨 만능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국제법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국은 뭐냐? 오늘날 한일 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본질을 터치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그 주변적인 요소만 돌면서 엄청난 논문만 쏟아냅니다. 굉장히 이거는 저는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정말 독도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면서 해결 방안을 나가려고 한다면 다음 같은 문제 제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 의한 그런 투쟁으로 점철된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 속에서 이 독도 문제가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익으로 규정된 이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서 이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서 독도 문제가 결국은 하나의 희생양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희생양이라는 것은 누가 있냐?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서 독도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독도 문제의 분쟁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가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의식은 뭐냐? 종전 후에 미국의 대동아시아 냉전 전략을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찢겨져 나온 파편화된 것이 바로 독도 문제라는 것을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제기합니다. 냉전 전략이 동서양의, 즉 유럽과 동아시아의 냉전 전략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싸고 있습니다. 그 외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외피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냉전 전략, 냉전 정책이고, 그 안에서의 미국이 독도라는 이 섬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것이 이네들이 대일 영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조항에서 삭제를 했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삭제를 해버리게 됐는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한일 간 영토 분쟁이 되고 나중에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면서 방관자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짚어보도록 한다는 그 발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우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냉전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기간은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이 기간인데 8년간 이때 미국의 냉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대부분 다 들어서 얼만큼 다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드리면 뭐냐면 1945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5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엽니다. 이 5개국 외무장관 회담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미국과 영국과 소련, 프랑스, 장개석, 중국이 5개국 외무장관이 런던에서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이 뭐냐? 핵심은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주요 안건 의제로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영국이 일방으로 하고 소련이 다른 또 일방으로 하면서 두 양측 간에 여기서 이제 의견이 충돌하면서 냉전의 복선을 깔게 됩니다. 그게 뭐냐? 소련이 다 같이 요구합니다. 말리코프라는 사람이 다 같이 요구합니다. 대일 영토 정책에 있어서 소련도 참여하겠다. 보장해달라. 두 번째, 지금 현 사령부, 즉 흑해 함대가 지중해 대서양으로 나가려면요, 터키에 있는 다르하네스 해협이라는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르하네스 해협을 통과하는데 자유통항권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소련의 군사기지를 설치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용인해달라.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리비아의 서부에 있는 연안을 끼고 있는 트리폴리탄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할양을 해달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게. 근데 거기는 거기다가 뭘 만들려고 했냐? 소련의 군사항을 만들려 했던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당시 미국과 영국에게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격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의 냉전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때 스탈린은 뭐라 했냐? 9월 20일 날 비밀 지령을, 소위 920 지령이라고 합니다. 9월 20일 날 지령을 극동군 소련 총사령부에 지령을 내려서 뭐라고 그랬냐? 핵심은 그렇습니다. 북한에 인민민주주의 부르주아 정권을 설립하라. 그때부터 45년 9월 20일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이미 단독 정권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90년대 이후에 소련 비밀 문서 기록에서 발견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0월 8일 날 또 마오쩌둥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뭐냐? 30만 명을 동원해서 만주 지역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 국공 내전을 하라는 것이었고, 이 국공 내전이 결국은 대륙 공산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동아시아에 이런 파급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소련과 미국 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둘의 관계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6가지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서의 냉전 전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컨테인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건데, 즉 봉쇄 정책, 고립주의 정책으로 나아갑니다. 동유럽,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공산권에 대한 그 봉쇄 정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 측면에서는 트루만 독트린을 선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샬 플랜으로 해서 유럽 부흥 계획으로 해서 한 50억 달러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같으면 2023년 환율로 따지면 약 1,3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유럽 부흥하기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왜냐? 유럽, 소련과 동유럽에부터 그 공산주의 전이가 안 되게끔 하나의 봉쇄하거나 막는데 그 경제 재건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토를 만듭니다. 지금 나토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나토가 12개국으로 창설이 됩니다. 1949년 4월 달에.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의 냉전 전략, 미국의 냉전 전략이 정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로 유럽발 냉전의 동아시아가 1948년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로 스탈린의 920 지령의 비밀 지령과 18 비밀 지령문이 바로 동아시아의 냉전의 복선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게 48년도에 들어와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각각 단독 정권이 수립이 되고, 또 바로 1년 후에 중국 대륙의 공산화가 되면서 어땠나고요? 미국은 점점 동아시아에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자, 이 코너에 몰리는 것을 돌파구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동아시아 냉전 전략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대일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중국 대륙에서의 공산화가 돼버렸죠. 소련은 계속해서 팽창주의 정책으로 나가고 있죠. 또 한반도에서는 또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또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벅찹니다. 유럽도 커버해야죠. 지중해 지역도 커버해야죠. 동아시아 이쪽 지역도 커버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그럼 뭔가 그것을 버거운 것을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담을 대상이 뭐였냐? 바로 일본이었던 겁니다. 미국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에게는 하나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대일 정책이 어떻게 됐느냐? 전시 중에 연합국들에 의해서 징벌적 대일 정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대일 정책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 영토 침범 국가, 즉 범죄 국가로서의 명문화를 전쟁 책임에 대한 명문화를 시키고, 두 번째는 영토를 활용시키고, 세 번째는 바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해서 징벌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은 과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에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계속 코너에 몰리게 되면서 일본을 농업국가화, 비군사화로 시켜놓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어떤 그 코너에 몰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비징벌적 대일 정책에서 비징벌적 대일 정책으로 나아가면서 동아시아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핵심은 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대일 정책에서 그 미국의 대독도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3단계로 부르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전시 중에 미국의 대일 영토 정책의 구상 및 확정인데, 자, 1941년 4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서양 8월 4일부터 1941년 8월 4일부터 대서양 회담을 시작으로 1942년 1월 1일에 연합국 공동선언, 그리고 1943년도 11월 27일, 28일, 12월 1일 어간에 카이로 회담과 카이로 선언, 그 뒤에 얄타 1945년 2월 11일 날 얄타 회담, 그리고 1940동년 7월 27일에 포츠담 회담이 선에서 연속해서 5번의 연합국 회담을 열린다.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관념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 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영토 정책, 영토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게 이 전시 기간 중에 영토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제시를 했던 건데, 앞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이 대일 영토, 징벌적 대일 정책은 3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죠? 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시킨다. 두 번째, 영토를 할양한다. 세 번째, 영토를 할양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만든다. 이게 3가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영토 처리 원칙은 뭐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를 정확하게 특정화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은 섬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00여 개의 섬이 되니까 이 섬들 중에서 제외해야 될 섬 혹은 일본으로 포함시켜야 될 섬을 경도선, 이도선으로 명확하게 또 긋습니다. 경계선을 긋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을 지도에다가 담습니다. 지도에다 담음으로써 좀 더 선명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일 영토 처리 원칙의 이 3가지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전시 중에 연합국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대일 영토 정책의 핵심은 뭐냐? 대일 영토 정책의 핵심은 뭐냐? 바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이 정책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츠담 선언에 있어서 8항의 규정을 보게 되면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여기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탐욕과 불법에 의해서 강탈한 영토는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카이로 선언에서요. 그래서 그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영토 주권은 주요 4개 섬과 또 연합국이 기결정한 작은 모든 섬으로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포츠담 선언의 파랑을 보다 더 구체화시킨 게 뭐냐? 1945년 10월 달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메가더 사령관이 대일 점령 정책에 대한 재성명을 발표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요 4개 섬과 대마도를 포함한 1천여 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 그래서 대마도와 1천여 개 작은 섬들을 제한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구체시킨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45년 종전 이후부터 49년 11월 2일까지의 이 대일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 영토 정책은 아주 불완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1941년부터 11월 2일까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문서가 약 한 13개가 만들어집니다. 총. 거기에서 독도는 반드시 우리 한국 영토라고 명기가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지도에서까지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1월 2일자 초안에서는 또 연합국 9.1번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지도에서도 독도는 정확하게 우리 한국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명기되어 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원리엄 조셉 시볼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기존의 독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연합국 총사령부의 외교국장이면서 주1 미 정치 고문이면서 또 대일 이사회 겸 의장을 겸직하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이프가 말이죠. 영국과 일본인 엄마와 또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2세죠. 어떻게 보면 일본인 2세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계 일본인 2세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장인어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펌을 운영하면서 일본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일본통이 됩니다. 이것을 이 시볼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로스쿨을 나와서 외교관이 되면서 이 일본통으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장인이 운영했던 로펌을 또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일본통으로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성에 이렇게 자기 독보적인 존재를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백앤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로비를 받습니다. 일본 요시다 수상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11월 2일자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그러나 11월 이것을 받아본 저 시볼드란 사람이 11월 14일자 의견서와 11월 19일자 보고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여야 된 일본 영토다. 거기에는 레이더 기지나 여러 가지 군용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미국에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국무성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 국무성에서는 이 시볼드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해 1949년 12월 29일 만드는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1950년 7월 말까지 한 5, 6개 만들어진 초안에서 문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볼드가 첫 번째 원흉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이 대일 평화조약이나 영토 문제를 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대일 평화조약 문제 연구 간사회를 조직을 합니다. 46년에 만들게 되는데 평화조약의 어떤 준비를 철저하게 시작하면서 팜플렛도 만들어요. 1947년 6월 달에 독도 관련돼서 왜곡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무성이랄지 또 연합국 총사령부에다가 배포를 하면서 자기들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나중에 누리게 되지만 이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정책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50년 또 51년 사이에 대일 영토 정책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변화 요인은 뭐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냉전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일 정책이 요코스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요코스 정책이라는 것은 징벌적 대일 정책에서 비징벌적 대일 정책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1948년 10월 달에 NSC 13-2 문서로 공식화됩니다. 대일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으로요. 자, 그러면서 이 존 포스터 덜러스가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독도 문제는 조약상에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또 두 번째 원흉이 바로 이 또 존 포스터 덜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굉장한 엘리트고 또 법률가인데 이 존 포스터 덜러스가 나중에 국무장관이 됩니다. 아이젠하워 정권에서 정부가 되는데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추진하는 것은 뭐였냐? 바로 조약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간단하게 나가야 된다. 간단한 조약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징벌적으로 나가고 관대한 평화 조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뒤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그 합의서가 있었어요. 12월 19일 날, 49년 12월 19일 날. 그때 미국이 이 문서를 무시해 버리니까 영국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초안에서 독도가 우리 한국 영토로 표기를 하면서 지도에서 이렇게 표기를 됩니다. 저 빨간 선 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평해되는데 영국에서는 반발을 하게 돼서 독도를 우리 한국 영토로 넣고 미국은 기본 기조가 가감하게 대일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약 체계도 추진도 거기에 맞게 비징벌적 조약 체계로 나가면서 조약을 아주 간략하게 단축한 조약으로 나가게 되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게 됩니다. 가장 비형식적이고 논쟁거리 없는 내용으로만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의도했던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어떤 그 초안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정부에게 발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공식 초안 1951년도 3월 19일에 만들어 놓은 공식 초안용을 접수하면서 이것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낸 것이 바로 답심서입니다. 답장을 한 거예요, 미 국무성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토 조항에는 뭐가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적으로 대만은 일본이 무력과 불법에 의해서 점령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영토였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특별히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을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심서에 씁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측에서 논평은 뭐였냐? 한국의 대마도 요구는 극히 설득력이 없다. 단호히 기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측이 대마도를 귀속을 주장하면서 굉장한 과도한 배상과 징별적 요구로 요구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이렇게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초청 국가에서 제외되는 그런 또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 대마도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래서 정합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댈레스는 대일 평화 조약의 그 특사인 댈레스는 대마도 반환 요구랄지 또 메가더의 그 라인이라고 하는 그 어업 조업 구역 금지 구역이라는 그 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것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다 기각을 한다라고 또 서명국을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다음 이 부분이 참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제3차 영미 합동 초안이 또 51년 7월 3일 날 만들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답신서를 51년 7월 19일 날 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답신을 할 때는 직접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고 양유찬 미 대사하고 우리 한표 1등 서기관이 국무성에 찾아가서 덜레스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면담 중에 이것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 했냐? 이때 파랑도와 독도와 파랑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1차 답심서에서 대마도를 요구했는데 그걸 국무성에서 기각한다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승복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2차 답심서에서는 그는 독도와 파랑도를 요구합니다. 이때 독도가 처음 우리 정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때 뭐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한미 간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덜레스 특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보니까 독도가 파랑도를 요구하는데 이 섬이 도대체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한표 1등 서기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작은 섬들은 일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울릉도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믿는다. 파랑도는 저 이호도입니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 87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호도. 이게 상상의 섬이지 실제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약상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섬들은 일본의 병합 이전에 한국 영토였는가? 라고 또 질문합니다. 이때 양익춘 대사는 그렇다, 우리 영토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래대 특사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의 한국 영토에 대한 영토적 권리 포기하려는 관련 조약 부분에 대해서 이 섬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인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덜레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와 파랑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게끔 해서 미 국무성에 있는 정보조사국 지리 담당관은 샤멜 보구스라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문의를 하게 됩니다. 야, 파랑도가 독도가 어딘지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파랑도 독도는 모르겠다.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실체도 없고 한국 지도에도 없다.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 외교관이 독도가 서양 유럽에서는 니앙쿠르 암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 또 다케시마로 일본에서는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파랑도도 이 섬이 전설의 섬, 상상의 섬인데 이것이 마치 실체의 섬인 양 조약상에다가 그것을 올려놓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서한을 본다. 러스크는 당시에 국무차관이었습니다. 국무차관은 독도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고 일본 영토라고 간주를 하겠다라고 러스크 서한을 한국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것은 일본에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러스크 서한은. 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초과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한 5분만 더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체결 후에 샌프란시스코가 덜레스가 국무차관이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닌 일본 영토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밀 문서로 통보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안에서는 독도를 넣지 않습니다. 일본은 영토도 아니고 한국 영토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951년 9월 8일 날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52년도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실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1952년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업에 관련된 이 경계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어업에 관한 경계 라인 중에서 독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1월 28일 날, 그러니까 1952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발끈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독도 문제가 71년간 지속되어 왔던 시발점이 바로 1952년 1월 28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도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53년도에 이 미국 입장에서 어떠냐? 한일 간에 워낙 긴장 관계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게 53년도에 12월 달에 극점을 막 치닫고 있는 와중에 다시 미국의 러스크라는 사람이 다음같이 엄포를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12월 이 엄명을 한 이후부터 미국 정부는 절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말 것이며 그 어떠한 암시나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미 한국 대사관, 또 주한 미 대사관, 또 주일 미 대사관에 엄명을 내리는 금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그 이전까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까지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한일 간의 극한 대립을 가니까 중립을 선포하면서 나중에 방관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70년 동안 한일 간의 분쟁을 이어오게 된 핵심이었던 것이고 미국이 여기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다른 것도 아닌 독도 분쟁은 한국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모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국제정치 논리로서 국제법이 아닌 영토 권원의 어떤 그런 고유 영토로의 논리가 아닌 미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정치 논리로서 이 독도 문제를 파생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된다? 해결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원래 최초 초안대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이 학술 발표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이고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브룩스 커민슨이라는 교수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같이 이야기를 해요. If Koreans don't defend their own interest, who is going to defend their interest? 한국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겠는가? It's not always the USA. 항상 미국은 아니었다. There is maybe nobody. 아무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은 우리 스스로가 참전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만반의 여러 가지의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오늘날의 한일 간 둘러싼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그간의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일본의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성이 더 큰 것이죠.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